심리 첫 번째 시간,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가 창시한 정신분석학과 무의식, 꿈의 해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오스트리아의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자로 1856년부터 1939년까지 살았습니다. 프로이트에 대한 평가를 보자면 루이 알티세르는 코페르니쿠스 이후 우리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마르크스 이후 우리는 인간 주체가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프로이트는 인간 주체에는 중심이 없다는 것을 밝혀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의식을 최초로 발견하며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철학, 심리학, 정신의학, 문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20세기 지성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여겨집니다. 프로이트의 생애를 보자면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빈 대학교에 들어가 의학을 공부하고 연구하였죠. 이후 파리의 한 병원에서 히스테리 환자, 신경증 환자를 관찰하면서 최면술을 통해 치유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의식을 발견하고 이를 탐구하는 학문을 정신분석학이라고 불렀죠.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지만 정신의학자들에겐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러던 와중 이후 구강암에 걸려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나치를 피해서 망명한 런던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정신분석학에 대해 살펴보자면 프로이트는 히스테리 연구를 통해 무의식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이 당시 최면술로 치료를 했는데 환자는 잠에서 깬 뒤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의식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닌 바로 무의식에서 나온 말이죠. 만약 의식이 두 개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의식이 가지고 있었다면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의식에서 나타난 말이 자신도 모르게 나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는 무의식이 정신의 본질이라고 보며 이를 탐구하는 학문을 정신분석학이라고 명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성을 통해 사유하고 행동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실 무의식이 존재했고 의식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은 꿈, 신경증, 실수, 말, 어떠한 행동 등에서 나타납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에 인간의 행동이 지배당한다고 여기며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 세 가지의 지형을 이룬다고 말하죠.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의식과 전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무의식은 빙산 대부분을 이루고 있죠. 전의식은 일시적인 무의식에 속하는데 의식이 나타나기 전에 의식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떠올리기 전 상태가 이에 해당하죠. 예를 들어 자신이 먹고 싶었던 음식이 짜장면이었는데 그 짜장면이 떠오르지 않고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상태가 바로 전의식입니다. 전의식은 무의식이 의식에 발현되기 전에 거쳐야 하기에 중재하는 역할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의식과 연결된 점은 없다고 여겨지기에 그렇게 강한 힘은 가지지 못하죠. 프로이트는 이어서 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작용하지만 무의식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면서 이를 더욱 구체화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드, 자아, 초자아입니다. 이드는 원초화로 본능적인 원초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드는 불쾌감을 없애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는 쾌락 원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드의 에너지가 리비도, 즉 성적 충동, 욕망에서 주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자아, 에고입니다. 자아는 본능적인 욕구를 중재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현실에서 욕망만을 추구한다면 문제가 생기기에 적절히 조절하면서 현실 원리를 따르죠. 예를 들어 졸려서 자고 싶지만 잘 수 없는 환경일 때 좀만 더 참고 있다 자자는 그러한 자아의 중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자아는 이드에서 변형된 것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드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기 때문이죠. 자아는 결국 이드에 의해 나타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바로 초자아, 슈퍼에고입니다. 초자아는 사회적, 도덕적 질서가 내면화된 자아를 의미합니다. 도덕, 규칙, 법 등이 이에 해당하죠. 처음에는 부모의 훈육을 통해 질서로 받아들이며 이것이 확장되면서 사회적 질서,
구조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이드, 자아, 초자아의 관계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설명합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억압을 하던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아내로 맞은 그리스 신화의 오이디푸스 왕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따르면 어린 남자아이는 엄마를 소유하려는 욕망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그 옆에 아버지라는 존재를 질투하고 증오하게 되죠. 하지만 아버지의 힘이 강하기에 거세될 수 있다는 위협을 가지며 아버지를 닮고자 하면서 그러한 가족의 원칙, 아버지의 원칙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초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어서 프로이트는 정신이 역동성을 가진다고 보며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드, 자아, 초자아가 서로 균형을 유지해야 건강하다고 보며 만약 한쪽이 더 강해 불균형해진다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죠. 여러 가지의 불안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형성된다고 하죠. 이들은 자아를 보호할 목적을 가집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는 안나 프로이트의 딸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죠. 그런데 여기서 역동성은 충동의 작용에 의해 나타난다고 합니다. 충동은 움직이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과 달리 충동은 욕망의 측면에 해당하죠. 본능은 욕구에 해당하기에 충족하면 끝나지만 충동은 충족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욕망입니다. 프로이트는 충동을 정신과 육체 사이의 경계선에 있는 경계 개념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육체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기에 완전하게 충족될 수 없고 해소될 수 없는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충동의 표상이 바로 꿈입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던 욕망과 억압받았던 욕망이 꿈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프로이트는 정신병 환자를 최면술로 치료하면서 꿈을 탐구하였습니다. 여기서 꿈이 기본적으로 무의식적인 소망을 충족시켜주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죠. 또한 꿈은 늘 자신에 관한 것이고 아주 어린 시절의 것이 소재가 되기도 하며 공통점이 없는 사람, 사건, 감각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내는 통합 능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꿈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며 무의식에서 압축, 전치를 통해 꿈이 만들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압축은 이미지들을 모아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 기억들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죠. 전치는 실제와 다른 이미지로 잠재된 사고의 내용이 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의식이 만들어낸 현상물 중에서 방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억압되었던 무의식적 욕망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면 트라우마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기에 검열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은 소망 충족의 의미를 가지지만 완벽한 욕망 실현의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하죠. 만약 꿈을 거치지 않고 이러한 욕망이 무의식적으로 의식에 나타난다면 정신분열증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쉽게 꿈을 잊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은 무의식적인 욕망, 억압들을 살짝이나마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말년의 프로이트는 후기 이론으로 에로스와 타나토스라는 개념을 주장하게 됩니다. 에로스는 삶을 향한 충동으로 성적 욕망, 성적 사랑을 가지고 있어 연인, 가족, 사회를 이루게 되는 욕망이라고 하죠. 타나토스는 죽음을 향한 충동으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공격적이고 자신과 타인, 환경 등에 파괴적이기에 폭력,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죠. 이러한 과정에서 문명이 나타나고 발전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나토스의 개념은 프로이트 또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나토스의 개념이 그동안 자신이 말한 정신분석학, 치료의 개념과 모순되는 상반되는 원초적인 충동이기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학자들도 많죠. 최종 정리를 하자면 프로이트는 자신의 이론을 코페르니쿠스, 다윈의 혁명에 이은 세 번째 혁명이라고 칭하였습니다. 무의식으로 인간이 주체가 아님을 밝혀냈기 때문이죠. 그가 죽을 때까지 교수를 역임하지 못하고 학문적인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비판을 많이 받았기도 했지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지성사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죠. 그가 위대한 학자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프로이트였고요. 다음은 프로이트에게 영향을 받은
아들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